원인은 알 수 없고 결과만 남겨져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들을 우리는 장기 미제 사건이라고 부르죠. 완전 범죄는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 결국 수사라는 것도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 과거의 일을 100% 정확하게 알아내기란 힘든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부의 유력한 증거들을 중심으로 나머지 퍼즐들을 완성할 뿐이죠. 이런 이유로 실제로 현존하는 장기 미제 사건들은요, 추적할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단 하나의 증거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밖에 뚜렷한 용의자가 있고 검거하는데도 성공은 하지만 증거가 없거나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범행이 입증되지 않은 채 미제로 남는 사건도 있습니다. 2008년 10월 조용하던 광주를 뒤집어 놓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살해된 남성의 시체가 발견됐던 거죠.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광주의 형사들은요, 모두 아쉬운 표정으로 말을 꺼낸다고 합니다. 사실 7년간 단 2명의 형사만으로 구성된 미제사건 전담팀이 조사를 통해서 용의자 검거에 성공한 사건이었어요. 그것도 새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넘겨받은 이전 수사 자료만 가지고 재검토를 한 끝에 범인을 잡은 전국 최초의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사건은 해결되지 못했고요. 결국 미제로 남은 사건이 됩니다. 용의자 검거 자체는 반가운 일이었지만 아쉽게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던 10년 전 광주 대인동 식당 주인 살해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2008년 10월 20일 오전 10시 50분 광주 동구 대인동 시내에 위치한 식당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남성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시작됩니다. 이웃 주민인 57살의 김 씨는요, 평소 알고 지내던 옆 건물 식당 주인의 아내로부터 이날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다른 지역에 사는 딸의 집에 와 있는데 어제부터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김 씨는 가게에서 자리를 잘 비우지 않는 66살의 식당 주인 최 씨가 연락이 안 된다는 전화를 받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즉시 식당으로 달려가 봤죠. 식당 문은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 씨는 유리문을 통해서 식당 안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라서 뒤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최 씨는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식당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발견한 김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잠긴 식당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죠. 최 씨는 누군가의 둔기에 맞아 머리가 함몰된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길을 지나다가 혼자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최 씨를 봤다라는 목격자가 있었어요. 이것으로 범행 시각은 사건 전날인 지난 2008년 10월 19일 오후 10시 50분 이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식당은 대인동 시내 한 복판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여기는 CCTV도 없었고요. 늦은 밤 시간에는 인적도 드문 골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건 현장에 범행에 쓴 것으로 보이는 망치와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 2개의 증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장이 굉장히 깨끗했어요. 하지만 현장에 떨어져 있던 망치에는 물에 씻은 것처럼 일부의 핏자국들이 지워져 있었는데요. 분석 결과 피해자의 혈흔으로 확인이 됐어요. 흉기가 확실하죠. 하지만 여기에 지문은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그 외에 현장에서 360만원 상당의 금시계나 반지, 현금들이 사라진 것으로 근거로 했을 때 손님을 가장해서 침입한 강도의 소행일 가능성으로 판단을 했고요. 경찰은 이것을 두고 주변 탐문 수사와 동종 전과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지만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게 단순한 강도 살인 사건으로만 보기에는 이상한 점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우선 식당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흉기인 망치도 식당 안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밝혀진 점과 범인이 최 씨의 머리를 8번이나 때려서 살해했는데도 최 씨의 몸에서는 반항을 하거나 몸싸움을 벌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이것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거죠.
동시에 수상한 인물이 경찰에게 포착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숨진 최 씨와 예전에 말다툼을 벌였던 이웃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식당 위층에 있는 모텔에서 6년 동안 살고 있던 장기 투숙자 62살의 이용섭 씨였습니다. 사망한 최 씨는 예전에 뇌종양 수술로 인해서 눈이 침침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항상 멀리 있는 것을 볼 때는 인상을 쓰면서 사람들을 보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이 사정을 잘 모르던 이용섭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최 씨와 말다툼을 했다는 이웃 사람들의 진술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새로운 용의자가 된 이용섭은 최 씨가 숨진 채로 발견된 날 오후 6시에 모텔 밖을 나섰다가 2시간 뒤에 다시 되돌아왔고요. 곧바로 모텔을 다시 나간 뒤에 그대로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주변을 수소문해 보니 이용섭이라는 사람은 연고지 없이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지역 주변의 다방과 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생필품을 팔아 생활하던 방문 도매상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용섭이라는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거래해오던 생필품 공장과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경찰은 생필품 도매를 하는 공장의 거래 내역과 시간을 확인하고는 같은 시간에 은행에 들어온 사람들의 CCTV를 모두 확인해 봅니다. 여기서 이용섭으로 추정되는 남성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팔아야 하는 물건을 택배로 받아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택배 주소지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을 했죠. 경찰이 이곳으로 들이닥쳐서 이용섭을 검거하려고 하는데 이 이용섭이라는 사람이 사건 당일에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모텔 건물 안에서 주인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속았던 거죠. 범인은 자신이 지내던 모텔 주인의 이름과 주소를 몰래 도용해서 공장과 거래를 하고 있던 거였어요. 초기 수사에서 실수를 한 경찰은 급하게 가명을 쓰는 범인의 새로운 거래 정황을 포착하는 데 성공합니다. 인근에 있던 은행에서 무통장 입금 전표와 은행 창구 CCTV에 찍힌 범인의 사진을 확보했어요. 범인은 백발을 하고 있었고요. 170cm가량의 건장한 체격을 한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에 대한 단서는 여기까지가 전부였어요. 본명을 알 수가 없으니 더 이상의 추적이 불가능했죠. 결국 경찰은 사건 발생 2개월이 지난 2008년 12월 16일에 살인 혐의로 가명을 쓰고 있는 이용섭을 공개 수배합니다. 그리고 4,000장의 수배 전단을 전국에 배포했지만 수사에 도움이 될 제보가 한 가지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2년이 더 지났습니다. 4년간 성과가 없던 수사는 2012년에 광주지방경찰청의 미제사건 전담팀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전환점을 갖게 되었죠. 미제사건 수사팀은 2013년부터 광주에서 발생해온 미제살인 사건을 모두 모아서 그 기록들을 검토해봤습니다. 그 중에 해결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을 추리고 있던 건데요. 이번에 알아보고 있는 광주 식당 주인 사건이 눈에 들어왔고요. 해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미제사건 수사팀이 자료를 검토하던 도중에 사건 발생 당시에 경찰이 확보해둔 무통장 입금 전표를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용섭이 직접 작성해둔 그 전표에서 지문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경찰은 이용섭이 이용하던 은행 지점에 23곳을 모두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용섭이 작성한 전표 119장을 모두 수거합니다. 수사팀은 수거한 전표들을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냈어요. 그래서 분석을 의뢰해 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된 종이라서 지문을 감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경찰들은 수소문한 끝에 한 대학에서 종이 지문 감식을 하는 전문가를 찾게 됩니다. 젖은 종이에 남는 지문을 채취하는 방식과 2013년에 새로 개발된 새로운 지문 판독 시스템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용섭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하지만 그 뒤에도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이용섭의 신원은 알아냈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이용섭은 몇 년간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사용 내역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사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죠. 수사팀은 과거 수배 전담보다 더 구체적인 이용섭의 정보를 담아서 다시 전국에 공개 수배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2014년 이용섭을 길에서 봤다라는 제보가 걸려옵니다. 경찰은 즉시 신고가 접수된 곳으로 출동을 했죠. 드디어 이용섭을 검거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용섭이 사건 당일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 예상 밖의 진술을 해버립니다. 지난 1998년까지 자신은 인쇄업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IMF로 부도가 나서 아내와 갈등이 생겼고 아내가 자신을 2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해서 잡혀온 건 줄 알고 있는 거였어요. 이러한 진술을 합니다. 모텔에서 지내던 중에 그렇게 숨어서 지내던 중에 최 씨가 죽어서 발견이 됐고요. 현장 주변에 경찰들이 나타나자 자신의 사기 혐의도 드러날까봐 도망쳤다라는 거였어요. 실제로 검거가 된 이 이용섭이라는 사람은 당시 수배가 된 상태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2억 원대의 사기 혐의가 아니라 예비군 불참으로 20만 원 정도의 벌금만 내는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도 실시해봤지만 여기선 진실 반응이 나왔어요. 이용섭의 진술이 사실이었던 거죠. 경찰은 이날 전혀 다른 이용섭 씨를 검거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목격자의 신고를 생각해보면 목격자는 이용섭의 이름을 보고 제보한 것이 아니라 이 수배전단의 사진과 얼굴을 비교해보고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이용섭의 진술을 함부로 신뢰할 수는 없었죠. 경찰은 마지막으로 현장에 남은 발자국에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검거되어 있는 이용섭의 발과 현장에 찍혀있는 발자국을 대조해봅니다. 하지만 증거가 되지 않았어요.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족적은 265mm의 신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잡혀온 이용섭 씨의 신발의 크기는 255mm였어요. 물론 발 크기가 현장에 남은 족적보다 크다면은 그 일부만 찍혔을 가능성도 빼놓을 수는 없지만 발자국에 비해 발 크기가 작다면은 애초에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었겠죠. 일부러 큰 신발을 신고 다녔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 가설을 증명할 방법도 없는 상태였고요. 결국 경찰은 이용섭 씨와 이번 살인사건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고요. 예비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도 이미 지나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이용섭을 무혐의로 석방해버립니다. 결국 대인동 식당 주인 피살 사건은요, 피해자는 있지만 범인은 없는 사건으로 남게 되었던 거죠. 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이 생긴 뒤에 기록 검토만으로 용의자 검거에 성공했던 최초의 사례가 무색하게도 결국 사건을 마무리 짓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요, 유력한 용의자가 사라진 강도 살인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예요. 경찰의 심증대로 이 씨라는 사람은 대인동 살인 사건의 범인일지 아니면 이 씨의 주장처럼 진범이 따로 있을지 아직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지 않은 채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08년 10월 20일 광주 대인동의 미제 사건인 식당 주인 피살 사건이었습니다.